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워싱턴 DC 펜타곤 회의실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한 고위 관리가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미 국방부가 발표한 전 세계 포탄 보유량 현황에서 한국이 360만 발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미국, 유럽, 러시아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수치였습니다. CNN은 긴급 뉴스로 아시아의 작은 동맹국이 세계 최대 포탄 보유국이라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한국, 보호 대상에서 게임 체인저로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반대였습니다. 유럽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이제 전략적 균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존슨, 펜타곤에서 20년간 동아시아 군사 정세를 분석해온 군사 전문가입니다. 마이클, 이 수치가 정말 맞는 거야? 펜타곤 4층 회의실에서 제임스 국방차관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저조차 믿기 어려웠습니다. 네,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포탄 보유량은 360만 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석한 모든 관리들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240만 발, 독일 80만 발, 프랑스 60만 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호해야 할 동맹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360만 발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제임스 차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220만 발입니다. 한국이 러시아보다 140만 발이나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CIA에서 파견 나온 로버트 분석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한국 하나가 미국, 유럽, 러시아를 합친 것보다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를 모두 합해도 한국에 미치지 못합니다. 세계 1위부터 5위까지 합친 것보다 한국 혼자가 더 많습니다. 제임스 차관이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한국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 수치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봐왔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분석관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이 이렇게 많은 포탄을 왜 비축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걸 우리가 몰랐을까요? 저는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메모가 있습니다. 한국군 내부에서 사용하는 은어 중에 포방부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포방부? 제임스 차관이 되물었습니다. 포병과 방공을 줄인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줄임말이 아니라 그들만의 철학이 담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충분함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안보에 관해서는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한국을 과소평가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클, 계속해서 더 자세히 분석해주세요. 제임스 차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수치 집계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재평가해야 한다는 신호탄이라는 것을요. 70년간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맹국으로 여겼던 나라가 실제로는 세계 군사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던 것입니다. 펜타곤에서 한국의 포탄 보유량이 세계 1위라는 충격적인 발견 이후 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동료이자 한국어에 능통한 언어학자인 사라 김이 찾아왔습니다. 마이클, 포방부에 대해서 더 알아봤어요. 사라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용어가 아니에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사라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죠? 포병과 방공의 줄임말이긴 하지만 한국군 내부에서는 거의 철학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사라가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국방연구원 출신 교수님께 연락해서 확인해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한국전쟁 때의 트라우마가 이 표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당시 한국군은 포병과 방공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부족했거든요. 사라가 1950년 한국전쟁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전쟁 초기 북한군이 240대의 T-34 탱크로 내려올 때 한국군이 가진 대전차 무기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포방부라는 개념이 생긴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라가 노트북을 열어 한국어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군 내부에서 포방부는
절대 부족하면 안 되는 것들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포병은 공격력, 방공은 방어력을 상징하죠. 그때 갑자기 제임스 국방차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군요. 뭔가 발견한 게 있나요? 차관님, 사라가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포탄 비축이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집단적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사라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충분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요. 이들의 사고방식은 충분함은 없다. 오직 부족함만 있을 뿐이에요. 제임스 차관이 흥미로워하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사라가 계속했습니다. 일반적인 군사 전략에서는 적정 수준의 억제력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포방부 철학은 다르죠. 압도적 우위를 추구해요. 저는 보고서를 펼치며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포탄 360만 발이라는 수치를 보면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준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전체 면적이 한국보다 조금 클 뿐인데 360만 발이면 북한 땅 1제곱킬로미터당 30발씩 떨어뜨릴 수 있는 양입니다. 제임스 차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라가 다른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한국 국방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매년 포탄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포방부라는 표현 속에는 한국인들의 집단 무의식이 담겨 있는 거군요. 다시는 무력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정확합니다.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에게 안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라면 과도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제임스 차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의 안보 의식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군의 보호를 받는 동맹국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뿐만 아니라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포방부 철학이 바로 그 증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360만 발 포탄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70년간 축적된 집단적 의지의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계가 한국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날 아침, 저는 펜타곤 지하 2층에 있는 무기체계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포탄이 단순히 많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질적으로도 우수한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분석실 문을 열자 우리 팀의 무기체계 전문가인 데이브 톰슨이 각종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간 전 세계 포탄 성능을 분석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데이브, 한국 포탄에 대한 분석 나왔나요? 저는 서둘러 물었습니다. 데이브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답했습니다. 마이클, 이거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한국이 양적으로만 우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죠? 먼저 생산량을 보세요. 데이브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의 연간 포탄 생산량이 23만 발입니다. 평시 기준이고요. 전시에는 40만 발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40만 발이요? 그럼 1년이면? 맞아요. 1년이면 현재 보유량의 40만 발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데이브가 다른 자료를 펼치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질입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육군 무기체계 담당인 윌리엄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포병 출신이었습니다. 대령님, 좋은 타이밍이네요. 데이브가 반가워했습니다. 한국의 155mm 포탄 성능 분석 결과를 설명하려던 참이었어요. 윌리엄 대령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수준인가요? 세계 최상급입니다. 데이브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GPS 유도 기능을 탑재한 정밀포탄의 경우 오차 범위가 10m 이내예요. 윌리엄 대령이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10m요? 우리 엑스칼리버 포탄과 비교하면 거의 동급입니다. 데이브가 비교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우리 엑스칼리버가 발당 11만 달러인데 한국 정밀포탄은 6만 달러예요. 저는 잠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럼 거의 절반 가격에 같은 성능이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납기예요. 데이브가 다른 문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엑스칼리버를 주문하면 납기가 18개월이에요. 독일 DM일은 24개월이고요. 하지만 한국은 얼마나 되는데요? 윌리엄 대령이 궁금해했습니다. 6개월입니다. 데이브의 답에 우리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24개국이 한국에 포탄을 주문하고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자국 물량도 충분히 확보하면서 수출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윌리엄 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확인해 봤는데 한국은 자국 필요량의 3~4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어요. 자급자족은 물론이고 세계 시장까지 공략하는 거죠. 데이브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 한국이 생산하는 포탄들이 모두 표준화되어 있어요. NATO 규격에 완벽하게 맞춰서 우리 M777 하우저로도 쏠 수 있고 독일 필시 2000으로도 쏠 수 있어요. 그럼 호환성도 완벽하다는 얘기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윌리엄 대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걸 70년 동안 조용히 준비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계 최고 수준의 포탄 생산 대국이 되어 있었던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한국은 단순히 포탄을 많이 쌓아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데이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적으로는 세계 1위, 질적으로는 세계 최상급, 가격 경쟁력도 최고, 납기도 가장 짧고, 호환성까지 완벽해요. 이런 나라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동맹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360만 발이라는 보유량이 아니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동시에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계 각국이 한국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온 것이었죠. 한국의 포탄 성능에 대한 분석을 마친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포탄이 많아도 이를 발사할 무기체계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국방정보국 DIA의 한국 담당 분석관인 케빈 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의 무기체계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이클, K9 자주포에 대한 최신 분석 보고서예요. 케빈이 두꺼운 파일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더욱 놀라실 거예요. 저는 서둘러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K9 자주포 3,300문.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현재 운용 중인 K9 썬더 자주포가 3,300문이에요. 케빈이 확신 있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보유량이 아니라 활용 밀도예요. 그때 데이브 톰슨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케빈, K9의 분당 발사 속도 분석 결과 나왔어요? 네, 데이브.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케빈이 노트북을 열며 설명했습니다. K9 자주포 1문당 분당 최대 6발까지 발사할 수 있어요. 지속 발사 시에는 분당 3발 정도고요. 저는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3,300문이 동시에 최대 속도로 발사하면 분당 19,800발입니다. 데이브가 대신 답했습니다. 거의 2만 발에 근접하죠. 케빈이 지도를 펼치며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한반도의 지형이에요. 한국의 국토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실제로는 70%가 산악지형이라 평지는 3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예요. 그럼 활용 밀도가 엄청나겠네요. 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케빈이 계속했습니다. 평지 1제곱킬로미터당 K9 자주포가 0.11문 배치되어 있어요. 이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데이브가 다른 나라와 비교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이 0.02문, 러시아가 0.03문, 독일이 0.03문 정도예요. 한국은 이들보다 3~5배 높은 활용 밀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윌리엄 대령이 합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요.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떤 결과인가요? 저는 궁금해했습니다. K9 자주포 3,300문이 동시에 작전을 수행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봤어요. 윌리엄 대령이 태블릿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북한 전체 영토를 목표로 할 경우 1시간에 118만 8천 발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케빈이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1시간에 118만 발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보유한 360만 발로 계산하면 약 3시간 동안 지속 사격이 가능해요. 윌리엄 대령의 설명에 우리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는 건가요? 데이브가 자료를 찾아보며 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55mm 포탄 한 발이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위가 반경 50m 정도예요. 북한 전체 면적이 12만 제곱킬로미터인데
한국의 360만 발로는 북한 땅 1제곱킬로미터당 30발씩 떨어뜨릴 수 있어요. 케빈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초토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더 놀라운 건 윌리엄 대령이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K9 자주포들이 GPS와 연동된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정확한 좌표에 포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한국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이런 엄청난 화력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케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단순히 무기를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좁은 영토에 이를 극도로 집중 배치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화력 밀도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도 한반도에서 한국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것은 단순한 방어력이 아니라 상대방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절대적 억제력이었다는 것을요. K9 자주포의 화력 밀도에 대한 분석이 끝나자 저는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엄청난 화력이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펜타곤 최고의 전략 시뮬레이션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리처드 박사님, 한국의 화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을까요? 리처드 스틸 박사는 MIT에서 전략학 박사를 받고 20년간 펜타곤에서 전쟁 시뮬레이션을 담당해온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 흥미로운 주제네요. 한국의 실제 전력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죠. 일주일 후, 리처드 박사가 저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거대한 모니터들이 늘어선 방에서 박사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는데 솔직히 믿기 어려운 결과예요. 어떤 결과인가요? 저는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 3,300문과 360만 발의 포탄으로 북한 전역의 군사시설을 타격한다는 가정하에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리처드 박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북한에는 약 5,000개의 주요 군사시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5,000개요? 네. 공군기지, 미사일기지, 포병진지, 레이더 시설, 지휘부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박사가 지도상의 붉은 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72시간 이내에 이 모든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케빈 리가 연구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제가 추가로 요청드린 정밀 타격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나요? 아, 케빈. 좋은 타이밍이에요. 리처드 박사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GPS 유도 정밀 포탄만을 사용한 시뮬레이션도 돌려봤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죠? 저는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정밀 포탄 50만 발만으로도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 1,500개를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파괴할 수 있어요. 박사의 말에 케빈과 저는 동시에 놀랐습니다. 케빈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4시간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하루면 북한의 주요 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리처드 박사가 다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화력 범위가 북한을 넘어 중국 동북부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중국까지요?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가 54km예요. 한국 북부에 배치된 K9들은 중국 야오닝성 남부까지 타격할 수 있어요. 박사가 지도에 사거리를 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임스 국방차관이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보고받으러 왔습니다. 차관님, 정말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리처드 박사가 모든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화력은 단순히 북한만을 상대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동북아시아 전체의 전략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제임스 차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박사가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가정해보세요. 한국이 중국 동북부의 군사시설들을 동시에 타격한다면? 화면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동북부 전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작전이 심각하게 차질을 빚게 됩니다. 박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하나가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케빈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네요. 제임스 차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한국을 보호해야 할 나라로 봤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쥐고 있었군요.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360만 발 포탄과 3,300문의 K9 자주포는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전략 무기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7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충격을 받은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엄청난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보호하고 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어떻게 구축되어 있을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CIA의 지하시설 전문가인 톰 워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한국의 지하시설에 대한 첩보 자료를 요청하셨다고 들었어요. 톰은 30년간 전 세계 지하 군사시설을 분석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네, 톰. 한국의 포탄 저장 시설이나 지휘시설들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톰이 기밀 파일을 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이클, 이 자료를 보시면 더욱 놀라실 거예요. 한국의 지하 네트워크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정교해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비공식 추정치로는 전국에 2,000개 이상의 지하 요새와 터널이 존재합니다. 톰이 한국 지도에 표시된 수많은 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확인한 것만이에요. 실제로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높죠. 그때 케빈 리가 합류했습니다. 톰, 제가 한국 국정감사 자료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저는 궁금해했습니다. 케빈이 번역된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이 GDP의 일정 비율을 국가 기반 시설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꾸준히 투자해왔다는 기록이에요. 50년 이상 지속된 프로젝트죠. 톰이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50년 이상이요? 그럼 엄청난 규모의 지하시설이 구축되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케빈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지하시설들이 모두 독립적인 전력, 통신,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독립적인 시스템이요? 톰이 다른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한국의 주요 지하시설들은 지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될 수 있어요. 자체 발전소, 독립통신망, 식수 공급 시설, 심지어 식량 저장고까지 갖추고 있죠. 그때 갑자기 국방차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브리핑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차관실로 향했습니다. 제임스 차관이 우리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대사관에서 비공식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시설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가요? 톰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지하 네트워크가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라 완전한 지하 도시 개념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차관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주요 도시마다 지하 30에 50m 깊이의 거대한 복합시설들이 건설되어 있어요. 케빈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지하 도시요? 그럼 민간인들도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합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지하에만 3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네요.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톰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전 국민의 상당 부분을 지하로 대피시킬 수 있다는 얘기네요. 더 놀라운 건 차관이 계속했습니다. 이 지하시설들이 모두 터널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상이 완전히 봉쇄되어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360만 발 포탄도 이런 지하시설에 분산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차관이 확신 있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포탄들은 전국 곳곳의 지하 요새에 분산 저장되어 있어서 설령 일부가 파괴되어도 전체 전력에는 큰 영향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케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지상의 화력뿐만 아니라 지하의 생존 능력까지 완벽하게 갖춘 거네요.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년간 꾸준히 투자해서 만든 결과물이니까요. 이제 한국은 어떤 공격을 받아도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는 나라가 된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지상의 압도적 화력만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완벽한 지하 생존 네트워크였다는 것을요. 한국은 공격할 수도 있고 공격받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완전한 요새 국가로 변모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지하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마친 저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한국은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국방부 경제분석팀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레이첼 브라운을 찾아갔습니다. 레이첼, 한국의 국방비 분석 결과 나왔나요? 저는 서둘러 물었습니다. 레이첼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20년간 각국의 국방 경제를 분석해온 전문가였습니다. 그녀가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마이클, 정말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의 국방비 대비 전력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무슨 의미죠? 한국의 국방비가 GDP의 2.8% 정도인데 이 정도 비용으로는 절대 이런 전력을 유지할 수 없어야 해요. 레이첼이 비교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이 GDP의 3.5%, 러시아가 4.1%를 쓰는데도 한국보다 화력 밀도가 낮거든요. 그때 해군 출신의 경제 전문가인 로버트 해리스 중령이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레이첼, 제가 그 답을 찾았을 것 같아요. 로버트 중령이 해양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비밀은 바다에 있어요. 바다요?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태생부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죠. 로버트 중령이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레이첼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로버트 중령이 다른 자료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나 체코 같은 내륙국들을 보세요. 이들은 바다로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GDP의 상당 부분을 물류비로 지출해요. 얼마나 되는데요? 저는 궁금해했습니다. 스위스는 물류비가 GDP의 8%, 체코는 6% 정도 됩니다. 로버트 중령의 답에 우리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1%에 불과해요. 레이첼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물류비를 6% 정도 덜 쓴다는 얘기네요. GDP 대비로 보면 엄청난 절약이죠. 정확합니다. 로버트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절약된 비용이 고스란히 국방비로 전환될 수 있는 거죠. 그때 케빈 리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어요. 한국의 해안선 길이가 8,640km라고 하네요. 8,640km요? 저는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국토 면적에 비해 해안선이 엄청나게 깁니다. 케빈이 비교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이 2,390km, 프랑스가 4,668km인데 한국이 그들보다 훨씬 길어요. 로버트 중령이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긴 해안선은 곧 많은 항만을 의미해요. 한국에는 14개의 주요 항만이 있는데 이는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시킵니다. 레이첼이 갑자기 흥미로워하며 말했습니다. 잠깐, 그럼 한국이 무기 수출에서도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무슨 의미죠? 저는 물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레이첼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수출할 때 물류비가 거의 들지 않아요. 부산항에서 바로 배에 실어서 유럽으로 보내면 되니까요. 로버트 중령이 추가했습니다. 반면 독일이나 프랑스는 내륙 공장에서 만든 무기를 한국까지 운송하는 데만 엄청난 비용이 들죠. 그때 제임스 국방차관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에 대한 흥미로운 보고서를 받았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궁금해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자국의 무기 수송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차관이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회사들이 군사 장비 운송선도 함께 건조하고 있어요. 레이첼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무기를 만들어서 자국배로 실어 나르는 완전한 수직 통합 시스템을 갖춘 거네요. 케빈이 감탄하며 덧붙였습니다. 결국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이유가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의 축복 때문이기도 한 거군요. 로버트 중령이 마무리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다가 한국에게 준 축복은 단순히 국방비 절약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준 거죠. 저는 한국 지도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단순히 많은 포탄이나 강력한 자주포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최적의 지정학적 조건이었다는 것을요. 바다가 준 축복이 한국을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우위에 대한 분석을 마친 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야 했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세계로 확장시키고 있는지 말이죠. 이를 위해 저는 국제해운 전문가인 앤드류 파커를 만났습니다. 앤드류, 한국 항만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해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마지막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앤드류 파커는 30년간 세계 해운업계에서 일하며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놀라운 표정으로 자료를 펼쳤습니다. 마이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부산항이 세계 2위 환적 허브라는 건 알고 계셨나요? 2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싱가포르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화물이 환적되는 항구예요. 앤드류가 세계 지도에
항로들을 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부산항을 통해 287개의 글로벌 항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때 레이첼 브라운이 흥미로워하며 끼어들었습니다. 287개요? 그럼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앤드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K9 자주포나 포탄을 아프리카든 남미든 어디든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때 갑자기 국방부 수출통제팀의 마크 데이비스가 우리 회의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급한 표정으로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한국이 올해 무기 수출 목표를 200억 달러로 잡았다고 합니다. 200억 달러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작년 17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나 늘린 목표예요. 마크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폴란드의 K9 자주포 672대, 노르웨이의 K2 전차 54대 등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어요. 앤드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단순히 자국 방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장악하려는 거네요. 그때 로버트 해리스 중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전략적 의도예요. 이들이 단순히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의미죠? 저는 궁금해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들을 보세요. 로버트 중령이 세계 지도에 표시를 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터키 모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레이첼이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무기 수출을 통해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마크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자동으로 한국의 기술 지원과 부품 공급에 의존하게 되죠. 이는 강력한 영향력을 의미해요. 그때 제임스 국방차관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러분, 백악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어요. 차관이 공식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재검토요? 저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한국을 보호해야 할 동맹국으로 봤지만 이제는 전략적 파트너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차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앤드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군사와 해양 두 축으로 성장해서 세계 질서의 게임 체인저가 된 거군요.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조사를 되돌아보며 깊은 감회에 빠졌습니다. 처음 360만 발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는 단순한 통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건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에요. 한국이 70년간 조용히 구축해온 완전한 전략 생태계예요.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탄 360만 발, K9 자주포 3,300문, 지하 네트워크 2,000개, 그리고 287개의 글로벌 항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로버트 중령이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지켜줘야 할 나라가 아니라 세계 안보 질서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된 거죠. 제임스 차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운명은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단순히 강력한 군사력만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와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가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게임 체인저로 우뚝 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국인들의 포방부 정신, 즉 충분함은 없다는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게임 체인저로 우뚝 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국인들의 포방부 정신, 즉 충분함은 없다는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숨겨진 군사력과 마이클 존슨의 충격적인 발견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작은 동맹국으로 여겨졌던 나라가 실제로는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다는 놀라운 이야기였는데요. 360만 발의 포탄, 3,300문의 K9 자주포, 2,000개의 지하 요새, 그리고 287개의 글로벌 항로까지 한국이 70년간 조용히 쌓아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만들어낸 결과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의 이런 저력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라는 사실에 새삼 놀라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숨겨진 저력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큰 울림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이 몰랐던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글로벌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